지난 시간에 제로 분리, 그다음에 분리딩, 레이턴스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 수화 및 중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수화는 시멘트하고 이제 그 골재가 혼합돼서 콘크리트가 되게 되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콘크리트 타설한 다음에 콘크리트가 이제 응결을 거쳐서 경화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수화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수화 반응에 필요한 이제 시멘트,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골재 이렇게 들어가죠. 골재. 물론 이제 혼화재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시멘트와 물 이것들이 이제 반응을 할 때 수화 반응의 그 현상을 좀 보면 CaO 생석회하고 H2O 물이 반응해서 CaOH2가 되고 열이 발생이 됩니다. 이때 CaOH2를 수산화 칼슘이라고 하고, 이때 발생되는 열을 수화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CaO 즉 생석회, 즉 시멘트에 들어있는 생석회와 이제 H2O 물과 반응한 그때의 이 반응이 수화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시멘트와 물이 접촉하면 시멘트 중에 화합물 조성과 물이 반응해서 응결, 경화가 진행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수화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멘트 완전 수화에 요하는 이제 수량이 있는데, 화학적 결합수 시멘트 중량의 약 25%, 그 다음에 계일간 흡착수 계일수는 시멘트 중량의 약 10%, 그래서 합하면 35%가 되죠. 기타 이제 유리수가 있게 되는데, 유리수 제거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리수를 제거하면 공급 및 기포가 형성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유리수가 있으면 강도 저하가 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유리수를 제거할 그런 목적이 있다. 현상으로서는 이제 수화 초기 콘크리트는 이제 강알칼리성, 그래서 약 pH 12.5에서 13 정도를 나타내지만 수화열이 발생이 나타내면서 이제 수화열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결합수라든가 흡착수, 즉 계일수라든가 유리수, 자유수 이것들은 이제 이 시멘트와 물이 반응하면서 화학적으로 이제 반응하면서 필요한 그런 물을 이제 결합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계일 간에 흡착하는 그런 이제 흡착수를 우리가 이제 계일수 또는 흡착수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는 이것과 이것이 지금 합해서 35%인데 이제 나머지 말 그대로 이제 그 자유로운 물이 되는 거죠. 이 자유로운 자유수 또는 유리수가 이제 나머지 물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자유수 또는 유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성화가 있는데, 중성화는 그 콘크리트 표면이 이렇게 벽이 있고 기둥이나 벽이 있으면 이제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있고 배근이 있고 이제 콘크리트가 타설이 됐겠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이제 있게 되는데, 이때에 이 표면 콘크리트 표면에 이 공기 중에 여러 가지 그 불순물이 있죠. 뭐 CO2라든가 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화학물질들이 이제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 콘크리트가 경화하면서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있는 얘네들이 이제 흡수되는 거죠. 침투되는 거죠. 침투되면서, 물론 이제 침투하기 위해서는 이제 콘크리트가 이제 경화하면서 이제 크랙이, 아주 미세한 크랙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제 이 표면에 뭐 레이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이런 것들이 흡착 또는 침투하면서 요 내부에 있는 철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근이 그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 그게 이제 철근의 그 중성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 반응을 좀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CaO 하고 H2O, CaO하고 H2O하고 반응해서 수산화칼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산화칼슘이 반응하고 이제 수화열이 발생이 되는데, 이때 수산화칼슘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어라든가 슬라브인 경우 여기 레이턴스라든가 크랙이 이렇게 가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또는 뭐 이산화탄소, 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침투하게 되는 거죠. 균열이 미세 균열이 있고 그래서 침투하면서 요 이제 콘크리트 내부에서는 이제 이미 시멘트하고 물하고 반응하면서 수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수산화 칼슘이 아까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열이 생긴다 했죠. 수화열. 그 이때의 이 수산화 칼슘 CaOH2 요거하고 얘네들 공기 중에 있는 CO2 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중화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칼슘에 이산화탄소 CO2가 반응하면서 이제 CaCO3가 되고, 요게 이제 탄산석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반응에 의해서 이제 그 화학 반응, 그러니까 분자가 이렇게 해쳐 모여 하는 거죠. 그래서 요 CaCO3가 되고, 나머지 여기는 뭐 H2라든가 O가 하나 남죠. O가 하나 남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되는 거죠, 물. 그래서 이러한 상태의 반응을 우리가 이제 중성화 반응이다. 그럼 요 상태로 반응하면 뭐 반응하는 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가 들어있어요? 철근이 들어있죠, 이 철근. 그래서 철근에 이제 이 중성화가 일어나면 철근의 이제 강도가 떨어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이 철근이 내부에 이제 철근이 있고 피복이 되는 거죠. 피복. 그래서 이게 이제 수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미세한 균열이라든가 또는 레이턴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흡착 또는 침투되면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CaOH2 요거하고 이제 반응을 하면서 여기 중성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철근에 부식이 일어나고 강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중성화 반응이 됩니다. 철근에 이제 부식이 일어나면 철근이 팽창을 합니다. 녹이 슬면서 철근이 팽창을 하죠. 팽창하면서 이 피복 두께에 있는 이 콘크리트 피복을 이렇게 밀어내죠. 바깥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박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사진 교재 이제 사진에 보면 철근이에요. 철근이 이제 녹슬어 있죠. 지금 즉그 철근에 지금 그 산화가 되면서 녹이 슬고 그것들이 철근이 이제 부피가 팽창하면서 여기에 붙어있던 이제 콘크리트가 이게 탈락, 즉 방리가 되는 거죠. 방리되면서 이제 철근이 노출이 되고, 철근이 노출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중성화가 즉 녹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생이 되면서 강도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구조물로서의 역할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되고 위험이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수산화칼슘이 시간 경과와 함께 콘크리트 표면에서로부터 공기 중에 CO2 영향으로 이제 탄산석회하고 물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로 변하면서 이제 알칼리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수산화 반응하면서 알칼리가 이제 12.5에서 15, 13까지 이제 pH 이렇게 이제 강 알칼리가 되는데 그게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화 현상 그 흐름을 보면 콘크리트 중성화 즉 알칼리성이 이제 소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에 그 부동태 피막이 파괴게 되면서 이제 피막이 철근을 보호하는 그런 콘크리트의 그 보호막이 이제 파괴되는 거죠. 중성화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철근에 직접적으로 이제 녹이 슬게 되고 산화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서 균열이 팽창하죠. 그러면서 이제 균열이 발생이 되면서 그 균열에 또 물과 공기가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근이 급속도로 가속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강도가 떨어집니다. 즉 내구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성 강도의 개념과는 달리 콘크리트가 얼마나 오래 견디냐는 차원으로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강도와 그 직접적인 개념은 다르지만 결국 내구성이라는 게 강도 저하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수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조물의 안전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브 바닥 피복 두께가 이제 탈락되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중성화가 일어나고 철근에 부식이 일어나면서 팽창하고 그 피복 두께에 이렇게 덮여 있던 그 콘크리트 피복이 방리돼서 탈락되는 그 현상이 되고, 그다음에 물 시멘트 비하고 콘크리트의 내구성 관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피복 두께고 압축 강도.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압축 강도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내구성이. 강도가 이제 떨어지면서 내구성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압축 강도가 이제 세로축은 되는데 압축 강도가 이게 물시멘트비 예를 들어서 물시멘트비 65%다. 그러면 이 65%에 해당되는 이 물시멘트비에 따라서 그 압축 강도가 달리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 강도가 예를 들어서 30이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압축 강도가 되고 그때의 물시멘트비에 해당되는 피복 두께는 이 정도 된다. 6에서 7 사이네. 6에서 8 사이니까 7 정도 되는 거네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하설 흐름은 앞에서 많이 봤을 텐데 시공 계획 수립하고 작업 준비, 내물권 만입, 그 다음에 운반, 타설, 다지기, 양생 이런 순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밀콘이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펌프카죠. 이게 펌프카.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레미콘에서 펌프를 해서 이제 이게 탓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압송을 하는 거죠. 콘크리트를 압송해서 이게 필요한 요소에 이제 탓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탓을 하는 광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탓을 할 때, 시공할 때 이제 그 주의사항인데, 콘크리트 상부에 거의 수평이 되도록 1구획씩 탓을 한다. 그 다음에 낙하 높이 2.5m로 하고, 모서리 복잡한 부위 철근 공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평면에 따라서는 이제 그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이제 뭐 기둥이 가까이 있다든가 뭐 피트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런 이제 공간이 좀 협소한 경우에는 이제 콘크리트 유동성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먼 구역에서 가까운 구역으로 타협을 한다. 그리고 보통 바닥판과 동시 탓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균형, 반입량, 타설량, 다짐, 바닥 고르기 쪽 더 큰 비중을 둔다. 수직부를 먼저 탓을하고 안전 확인 후 이제 수평부를 탓을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기둥이나 벽 이런 게 이제 수직 부재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탓을하고 그 위에 있는 이제 보나 슬라브는 이제 그 위에 탓을한다는 얘기죠. 보는 양단에서 중앙으로 탓을하고 양단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기둥이 또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탓을 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계단은 하부에서 상부로 탓을 한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유출, 거푸집 배불림 발견 시 즉시 보양 조치하고 그 다음에 탓을 한다. 그래서 배불림 현상이 있으면 이제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어붙기가 있는데 이어붙기 위치는 여기 이제 주로 기사 시험이나 이런데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기둥은 이제 그 이어붙기 위치가 보, 바닥판, 기초 옆면에서 수평으로 타설. 그 다음에 이제 보와 슬라브의 이어붙기 위치는 이제 스판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그래서 이제 작은 보가 있는 바닥판, 작은 보 나비의 입에 떨어진 위치에서 이어붙기 한다. 이게 이제 이어붙기 위치가 되고, 벽은 개구부주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틀 끊기 좋고 이음자리 이음자리를 이제 마기를 떼어내기 쉬운 곳에서 수평으로 탓을 한다. 그다음 아치는 아치축에서 직각 또는 수직에서 이제 탓을 하는 게 이어붙기 탓을 한다. 캔틀레버 같은 경우는 이제 외팔부죠. 외팔부 같은 이어붙기 안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한꺼번에 탓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나 이런 데 가면 밑에 이렇게 콘크리트 슬라브에 이렇게 조인트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인트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 뭐 시공 조인트도 있고 팽창 조인트라든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이어치기 조인트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건 이제 줄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조인트 부분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탓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콜드 조인트 뭐 이것들은 이제 그 시공 분량이죠. 시공 분량. 그래서 콘크리트를 이제 탓을 하고 이제 뭐 콘크리트를 가능하면 콘크리트 탓을 할 때는 일괄 탓을 해서 쉬었다가 시공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오전부터 콘크리트 탓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오전에 탓을 하고 나머지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여기 탓을 한다.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죠. 가능하면
요 슬라브라고 한다면 오전부터 그 시공 계획을 세워서 정확히 오전부터 타설 몇 시부터 어느 정도 시간 소요가 되는지 계산해서 가능하면 이제 일괄 타설하는 게 콜드 조인트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죠. 콜드 조인트. 그래서 시공 불량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이음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조인트 줄눈의 종류에는 이렇게 시공 줄눈이 있고, 그 다음에 콜드 조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 줄눈에는 펑션 조인트에는 익스펜션 조인트, 컨트롤 조인트, 신축 줄눈이라 하고, 컨트롤 조인트는 조절 줄눈, 그 다음에 슬라이딩 조인트는 이제 미끄럼 줄눈, 슬립 조인트는 이제 슬립 줄눈, 그 다음에 셔링케이지 스트립이 있고 수축대가 있고. 그래서 이 컨스트럭션 조인트는 이제 시공상 필요에 의해서 주는 거고, 이 기능 줄눈은 이제 시공에 그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필요한 그런 줄눈을 이제 말한다. 그리고 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콜드 조인트는 이제 시공 불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시공 줄눈은 미리 타설 구역을 정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후속 콘크리트 경계면에 생기는 줄눈을 이제 말한다. 그다음 콜드 조인트는 콘크리트 타설 중 중단했다가 시간 간격 약 2.5시간 이상 이제 공백을 둔 상태, 공백을 뒀다가 무슨 이유로 아까 했지만 점심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붙는 그런 경우에 생기는 그래서 일체화가 이제 안 되는 그런 일체화가 되지 않는 그런 줄눈 시공 불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위에 콜드 조인트 부위에 이제 응력이 집중이 돼서 그 구조물의 안전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려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축 줄눈 익스펜션 조인트는 양생 중이나 사용 중에 발생하는 이제 콘크리트 팽창 수축에 대한 저항 줄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절 줄눈 컨트롤 조인트 콘크리트 건조 수축 또 온도 차이에 의한 인장력으로 인해서 균열 발생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줄눈은 이제 컨트롤 조인트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미끄럼 줄눈 슬라이딩 조인트 보호 단순 지지의 방수지 고무와 이어 또는 아연판, 그 다음에 동판, 스테인레스판 이런 것들을 이제 두어서 이게 이제 두는 거죠. 이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슬라이딩 할 수 있는 이런 동판이나 이런 판들을 두어서 줄눈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이제 그 슬라이딩 조인트가 되는 거죠. 저기 보호가 있고, 그 다음에 슬립 줄눈 조족조 벽체와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사이에 설치 줄눈으로 온도 변화에 의한 변형에 대응해서 하고 내력벽의 수평 균열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슬립 줄눈을 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눈에 대해서도 기사 시험에 좀 자주 그 정의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전하고 타설 후 여기 이제 콜드 조인트의 예 아까도 나왔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수직 균열 이런 이게 이제 조절 줄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박스 시공 사례
그다음에 이제 줄눈의 종류와 설치 방법인데, 조절 줄눈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예를 들어 슬라브 두께가 D다고 한다면 이 D에 4분의 D만큼 이렇게 홈을 파는 거죠. 이렇게 홈을 파서 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커팅을 합니다. 톱으로 커팅하듯이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여기 이제 조절 줄 잘라낼 때 깊이는 요 4분의 D하고 요 폭은 한 3에서 6mm 정도로 커트를 한다. 그 다음에 미끄럼줄눈. 미끄럼줄눈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러한 패드를 이제 까는 거죠. 여기 이제 슬라브라고 한다면 여기 벽이 기둥이나 이런 브라켓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요게 이제 그 동판이나 이런 패드를 깔아서 슬라이딩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이제 완충제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슬립 줄눈, 슬립 조인트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난간, 이런 옥상 난간 이렇게 조적조로 이렇게 쭉 쌓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그 옥상 부분에 난간인 경우, 여기 이제 콘크리트를 할 때 요 재료하고 요 재료가 지금 이질 재료죠. 지금 그래서 이질 재료 요 사이에 이제 슬립 조인트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축 줄눈의 종류가 이런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클로즈드 조인트라든가 맞댐 줄눈 또는 트임 줄눈, 치마 줄눈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 누름 콘크리트 타설 전, 그 다음에 타설 후, 이게 이제 줄눈이 이렇게 생긴 거죠. 신축 줄눈이. 그 다음에 콘크리트 다지기, 바이브레이터 가지고 이제 다지는 건데, 그다음 콘크리트 타설 시 진동기를 사용해서 충분히 다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잘 다져야 철근과 부착성이 증대하고, 그다음에 거푸집에 구석구석 이렇게 잘 충전이 되는 거죠. 재료 분리가 안 생기도록 하고, 그다음에 내부 진동기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한 번씩 좀 읽어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이게 바이브레이터죠. 바이브레이터 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바이브레이터고, 여기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고 여러 가지 봉상 진동기 사용 모습, 그 다음에 타설 전경 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생 및 재령 한 번씩 쭉 이렇게 타설 후 3일까지는 진동 충격을 주면 안 되고, 5일까지는 이제 2도씨 보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일까지는 이제 수분 양생을 한다. 그래서 보양 양생 방법이 이제 수분 보양, 증기 보양, 전기 보양, 피막 보양, 고압 증기 보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양 이것도 이제 그 어떤 양생 방법이나 보양 방법의 개념을 좀 이해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분 보양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수중 또는 살수라는 것은 물을 뿌린다는 거죠. 물을 뿌려서 보양하는, 그래서 수분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콘크리트에서 표면에서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면 이제 균열이 생기니까 일정하게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수분을 이제 유지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증기 보양은 마찬가지죠. 증기를 이제 이제 고압 또는 고온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빨리 이 수분이 날아가지만 같이 고압 증기에는 물이 수증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양이 되면서 빨리 강도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보양 방법이 됩니다. 거푸집을 빨리 제거하기 하고 단실의 소유 강도를 얻어내기 위해서 한다. PC 제품이라든가 한중 콘크리트에 적합하다.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기 보양, 피막 보양, 그 다음에 고압 전기 보양들이 있는데,
내용들을 한 번씩 이렇게 읽고 좀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령은 콘크리트 28의 강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7일 강도일 때는 28일 강도의 70%를 차지하는 그런 강도가 되겠습니다. 타설 후, 그 다음에 동절기 보양, 그 다음에 수변 보양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재령하고 이제 그 강도비 상관관계, 재령이 28일 강도 28일 때에 강도비를 좀 나타내고, 그때 이제 온도 조절, 콘크리트 온도 상태, 그다음에 콘크리트 품질 관리, 품질 관리 보면 이제 배합, 운반, 타설, 양생까지 포함이 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시험은 시멘트 강도 시험이 있고, 그래서 시멘트 강도 시험 몰드 규격이 이렇게 이제 40, 40, 160mm짜리 3개를 가지고 이제 시험 몰드를 만들고, 시험 방법은 비중, 이런 이자들의 비중병을 이용해서 탈수광 비중병을 이용해서 비중을 재고, 또 분말도 브레인 시험을 하고, 은결, 빛과 바늘 시험이라든가 기부마침 이렇게 사용해서 은결하고, 안전성은 이제 오토클레이브법을 이용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 체가름 불 시험하고 유해 불순물, 혼탁 비색법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 수질 청정물인지 염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화용치가 어느 정도 기름이 있는지 화용 한도를 체크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멘트 시료 채취에 대한 사진, 그 다음에 시멘트 강도, 몰드 작업, 그 다음에 오토클레이브 장치가 여기 생겨있고, 물의 체가름기, 자갈체 가름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시멘트 비하고 이제 공기량의 압축 강도 관계인데, 여기 이제 물시멘트 비가 되어 있고, 이제 60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이제 압축 강도 28의 압축 강도죠. 그래서 60% 물시멘트 비가 60%라고 한다면, 이래서 이제 공기량이 0이다, 일단 0%다 그러면 여기에 약 30 메가파스칼 정도 되는 거죠. 공기량이 4%일 때는 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중 시험이 있는데, 슬럼프 테스트하고 공기량 테스트, 염분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슬럼프 테스트 하는 사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슬럼프 테스트에 대해서는 앞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30cm 되는 높이를 이제 콘크리트를 이렇게 거꾸로 하면 이렇게 콘크리트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그때의 높이를 재서 슬럼프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기량 테스트는 이제 테스트하는 그 시험 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이제 압력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공기량을, 콘크리트 타설하면 콘크리트 안에 물, 시멘트, 골재만 있는 게 아니고 공기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공기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공기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됐는지 이런 시험기를 통해서 이제 워싱턴 에어미터기를 통해서 콘크리트를 넣고 압력을 가하면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겠죠. 그 차를 보고 이제 공기량이 어느 정도다.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속에 염분 측정기를 통해서 염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시체 채취 좀 나와있고, 수중 양생 모습이 됩니다. 공시체를 이렇게 한 3분의 1 넣고 다지고, 세막대기, 이 세막대기 좀 다지는 장면이죠. 또 3분의 1 넣고 또 한 25에서 30회 정도 이렇게 다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분의 1 더 넣고 이제 다지는 거죠. 지금 다진 다음에 이 몰드가 이제 다 다졌으면 굳으면
몰드를 이제 제거하고 탈량하고 양생을 하는 거죠. 수중 양생을 하는 겁니다. 물속에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시제를 가지고 일부는 이제 압력 강도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파괴되는 상태, 또 수중 양생을 해서. 그 다음에 강도 시험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설이 되고 경화가 일어난 뒤에 그 슈미터 햄머를 이용해서 이제 그 반발 개수 강도를 이제 책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후 시험에서 코어 제출법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가 있다. 그럼 코어를 이렇게 뜨는 거죠. 이게 이제 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코어를 뜰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요 안에 요게 이제 시료가 되는 거죠. 요 시료를 실험소에 가져가서 이제 압축 강도라든가 이런 걸 이제 측정을 하고 중성화 이런 것들 이제 측정하는 거죠. 샘플을 뜬 거. 이게 샘플이 되는 거죠, 얘가. 그 다음에 이제 슈미터 햄머는 이제 아까 있는 것처럼 이러한 슈미터 햄머라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벽에 물론 이제 이 벽이나 기둥이 경화가 일어난 뒤죠. 그래서 이렇게 꾹 눌렀다가 뛰면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반발 강도가 나오는 거죠. 숫자로. 그걸 이제 대부분 이 표면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제 각각의 포인트에 이렇게 슈미트 햄머를 때려서 강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걸 측정해서 그걸 기록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통계를 해서 이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온다 이렇게 측정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소개한 것처럼 슈미트 햄머는 이제 여기 나왔죠. 20점 타점 수치를 기록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해서 각각의 타점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이 있는데 슈미트 햄머 조금 전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공진법, 방사선법, 철근 탐사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그 필요한 것이 뭔지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시험 방법 기계를 통해서 시험 방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위에 이제 슈미트 햄머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벽에다 대고 또는 슬라브나 벽의 기둥에 대서 이제 이렇게 꾹 눌렀다가 뛰면 여기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초음파 탐상기, 철근 탐색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철근 배근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거죠. 여기 이제 코어 채출 방법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돌아가면서 코어를 뜨는 거죠. 지금 철근 탐사 방법 이렇게 스캔하면서 코어 철근이 몇 가닥 요 안에 있는지 비파괴니까 뭐 깨내면 알 수 있지만 깨내면 이제 구조체에 결함이 생기니까 깨내지 않고 비파괴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 그 다음에 철근 탐사기 이제 페로스캔을 가장 많이 써요. 페로스캔이라는 철근 탐사 기기 이름이에요. 기계 이름. 요거 이제 페로스캔 기계 이름인데 여기 쭉 갖다 대면 뭐 여러분들 그 복사하는 것처럼 복사 종이를 넣고 복사 보탄을 넣으면 안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복사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 안에 있는 철근이 이렇게 스캔되는 거죠. 이 철근이 이렇게 스캔돼서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균열이 있는데 하기 전에 조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준비된 아래한 걸 또 마저 하도록 합니다.
그 시공 연도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 해가지고 시공 연도는 이제 워커빌리티라고 했죠. 워커빌리티.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의 이제 발생을 적게 하고 밀실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유동성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시공연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특성은 콘크리트 강도와 시공성에 이제 영향을 주고 미경화 콘크리트의 품질 측정의 기준이 되고 콘크리트 유동성, 재료 분리 등이 이제 판정할 때 그다음에 콘크리트 배합비 고용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 시공연도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시멘트의 성질, 그다음에 골재 입형, 혼화재료, 시멘트, 그다음에 굵은 골재 최대치수, 장골재율, 단위 수량, 공기량, 비빔 시간, 온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향을 준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물세멘트비가 적은 콘크리트 배합의 슬럼프 증가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조금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품질 관리도 일단 교재에 있는 것만 중심으로 보도록 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량 측정, 염분 시험, 블리딩 테스트 이것들은 이제 앞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준비된 그 양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 가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면 철근 공사 아직 뭐 콘크리트만 우리가 쭉 얘기했고 철근 콘크리트 철근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일단 공작도 샵 드로잉 해서 공작도로 그리고 가공, 이음, 장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거푸집 공사 종류라든가 측압, 해치, 안전관리 이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콘크리트 공사 이것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철근 공사에 철근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철근의 가공, 그 다음에 그 공작도, 가공, 이음, 장착 이 부분이 이제 철근 공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철근 공사에서는 철근 표준 공작도를 만들고 이제 작성 시 이제 유의사항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그 철근이 짜투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 있는 것처럼 도면 검토를 이제 철저히 해서 거기에 맞게끔 표준 공작도를 작성을 하고 철근의 위치, 그다음에 철근 지름, 이음 길이라든가 위치, 그다음에 정착 길이, 위치, 피복, 구부림, 접속, 배치, 그다음에 배관 주의 이런 데 이제 공작도 주의, 공작도를 그릴 때 그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호 이런 것들이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최대한 철근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이제 공작도를 작성하는 거죠. 검토사항은 이제 구조적 성능,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공인데 가공은 이제 절단, 구부리기, 이음, 그다음에 쭉 해서 정착이 있습니다. 자, 절단은 쇠 커터 또는 뭐 전동톱, 절단 망치 등을 이용하는 거고 구부리기 마찬가지 이제 바밴더 이런 것들 또는 중간부를 바밴더를 이용하고 말단부는 이제 후커 파이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부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열 가공은 이제 금하고 이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철근은 이제 그 FE 3가로 되어 있으니까 철근은 열에 노출이 되면 한 600도씨의 열에 노출이 되면 이 철근의 그 강도가 거의 한
강도가 이제 저하되는 거죠. 거의 한 80% 이상 저하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상온에서 냉각 가공을 한다. 그 다음에 이음 길이는 이제 겹침 이음은 이제 압축 인장 겹침 이음을 좀 하고, 용접 이음은 이제 플래시 버튼을 이용해서 또는 아크로 용접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음 길이는 요때 용접할 때 이음 길이는 이제 5D 정도. D는 이제 철근의 지름이 되겠죠. 가스 압접 있고, 그다음 이음 위치. 이제 응력이 작은 곳에 이어야죠, 당연히. 기둥은 바닥에서 50cm 이상, 그 다음에 높이의 3분의 2 이하 지점이 있고, 보의 상부근은 중앙에서, 그 다음에 하부근은 단부에서 입니다. 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음 공법은 겹침 이음, 용접 이음, 가스 압접, 그 다음에 슬랩 조인트, 그 다음에 슬랩 충전 공법, 나사 이음, 그 다음에 캣 웨디 용접이 있고, 그 다음에 지록 스플라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있는다. 그다음 정착은 이제 정착 길이 기준으로 해서 압축 철근은 25D, 인장 철근은 40D 정도 한다. 정착 길이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정착 위치, 기둥 주근은 이제 기초에, 지중보 주근은 이제 기초 또는 기둥에, 그다음에 보 주근은 이제 기둥에, 작은 보 주근은 이제 큰 보, 슬라브 주근은 이제 보 또는 벽체, 벽 주근은 이제 보, 슬라브 기둥에 정착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착 위치가 굉장히 이제 잘 봐둬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조립, 철근의 순 간격 2.5cm 이상, 그 다음에 주근 길이 1.5배 이상, 그래서 쭉 나와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립 순서, 기초, 그 다음에 기둥, 벽, 보, 바닥. 그래서 이 순서도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피복 두께. 이 피복 두께는 이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표면과의 최단 거리가 이제 피복 두께가 되고, 목적은 내구성 확보, 부착성, 내화성, 방창성이 이제 좋다. 자, 피복 두께의 그 설계, 구조 설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한 번씩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의 가스 압접인데, 말 그대로 이제 가스를 이용해서 잇는 거죠. 압접을 하면서, 맞대운 다음에 이제 압력을 가해서 산소 아세틸린 가스를 가열해서 이제 접합한다. 그래서 압접 기준에서 요 D가 되고, 여기서 여기가 이제 1.5D 이상 되게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2D 이상 한다. 수공 순서는 앞전면을 이제 연마해서 깨끗이 요 앞전면을 좀 닦아내는 거죠. 갈아서. 그 다음에 앞접기 세팅하고 가열, 그 다음에 이렇게 유의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전면에 3kg per 제곱밀리미터 이상을 유지하고, 하구는 2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철근 프리팹 공법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 이제 기둥이나 보, 바닥, 벽 등 부위별로 이제 미리 조립해 두어 현장에서 이제 이 부재를 접합하는 공법이 이제 프리팹이 되겠죠. 네, 여기는 오타가 있네요. 프리팹을 미리 조립하는 거다 이런 거죠. 목적은 이제 시공성 향상, 공기 단축 관리용이, 작업의 단순화, 구조체 시스템화 이렇게 되어 있고, 분류는 이제 기둥 보호 철근의 프리팹화, 그다음에 벽 바닥 부위, 그다음에 철근 포인팅 공법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쭉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되겠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콘크리트 균열하고, 뭐 시간이 그 진도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도가 하락하면 초기에 우리가 이제 처음 강의할 때,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강의 계획에 얘기했을 때 철골 콘크리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철골 구조를, 철골 시공을 하고, 철골 구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뭐 조적 쪽 또는 아니면 마감재 아니면 토공사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한 3, 4주 남았죠. 그래서 3, 4주 안에 아마 일단은 철 콘크리트는 이제 조금 더 하면 이제 마무리되고, 뭐 철골 구조, 철골 공사 조금 들어가면 이제 좀 마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얘기하겠지만, 다시 얘기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뭐 토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공정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적, 그 다음 마감재, 기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혼자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이제 철 콘크리트하고 그다음 철골을 조금 그 이번 학기에 다루면 좋겠고, 그 숙지를 가장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